안녕하세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우리 2025년 재무회계 1차 시험 강편 좀 늦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번 주에 강의가 많고 제가 여러분들 시험날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평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24년도 그냥 작년하고만 좀 비교를 할게요. 작년에 시험이 좀 쉬웠거든요. 많이 쉬웠습니다. 좀 하난이도였는데 올해 10분을 더 줌에도 불구하고 10분 더 주면 제가 문제 어렵게 나올 거라고 했죠. 그래서 중상단위도의 문제고 완전하게 상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완전하게 상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공부를 오래 한 학생과 공부를 적게 한 학생이 차이가 조금 적게 나는 편인데요. 하난이도의 문제도 있고 중난이도의 문제도 있고 신규 난이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피해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난이도나 신규 난이도의 문제는 17번은 1, 2차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주제예요. 그리고 21번도 회계사 기준으로는 1, 2차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27번도 회계사 시험에 안 나왔던 문제고, 29번은 2차에는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이제 내부 거래가 발생했는데 비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건 2차에는 나왔는데 1차에는 조금 나오지 않았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상난이도의 문제인지 신규 난이도의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하난이도의 문제인데 제가 풀어주는 거 생각하시면,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분율 구하는 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중상 난이도 정도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35번은 제가 말문제 6문제가 출제됐는데 30문장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말문제 다 미추 쳐주고 이게 어떻게 꼬아 나온 것까지 잘 얘기했는데, 요 35번 문제 30문장 중에서 올해는 딱 한 문장을 놓쳤는데 그 한 문장이 답이었죠. 근데 내가 나머지 4문장을 이번에 다 가르쳤기 때문에 다 맞은 학생들도 있다고 해서 요거는 이제 한 문장을 제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은 시험장에서 회계학적인 마인드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여서 성난이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2년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포함하는 경우가 나왔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풀거나 3번으로 찍으라 그랬죠. 근데 답이 3번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요 문제를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컨디션이 좋게 풀면 제가 3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저도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기다가 소수점까지 나와가지고 조금 요거를 피해서 다른 문제에 맞겠다 하신 분들이 붙었을 거고, 요 문제 8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풀었는데 5분 지났는데 답 안 나오고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계산하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풀어서 다른 문제 5문제를 못 풀어서 한 15점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 강의 잘 들으라고 했죠. 제가 중급회계 강의할 때부터, 기본 강의 때부터 2년짜리 문제 나오면 다른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고 제일 마지막에 시간 남을 때 골라 풀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제껴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찍었어도 3, 4, 5번 3개를 찍는 3분의 1 확률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강의는 1번부터 13번까지 1교시에, 그리고 2번부터 14번부터 25번까지 2교시에, 그리고 나머지 고급회계 문제들 10문제를 3교시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실전형 문제 풀이 방법으로 설명할 거고요. 이론형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 옳지 않은 문장만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읽는 법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들 이거 다 읽으면요, 문제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를 거의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뭘 물어보는지를 읽을 때 끝에서부터 필요한 자료만 읽는 연습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미 다 한 번씩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제를 읽을 때 그렇게 풀어드릴 거고, 아까 상난이도 문제 나왔던 4문제는요, 혹시 우리 학원에서 제가 지금 이미 재무회계 2차 설명회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합격하신 분들은 다 면담도 다 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다 제가 알려드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요 강의를 들으실 때 처음 보는 이 4가지 주제는 2차 시험에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주제거든요. 우리 시험이 좀 특이하게 1차 시험 때 지엽적으로 나온 문제가 2차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2차 시험에 나왔던 게 1차 시험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요 4가지 문제는 제가 빨리 푸는 방법도 설명은 할 건데, 빨리 풀려면 일단 분계의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4문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갈 겁니다. 그렇게 강평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틀리면 때릴 거예요. 모의고사에도 냈던 문제예요. 많은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나죠. 자,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보고기간
전에 무언가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는데 요때는 만기를 연장 안 한 거죠. 그래서 상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로 합의 안 한 건데 이때 합의했으니까 요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비유동으로 가면 안 되고 유동으로 간다고 그림 그려서 풀라 그랬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후자만 보고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이건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입니다. 우리 원문은 이렇게 돼 있죠.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3장에도 있고 법인세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맞는 문장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거는 푸셨어야 돼요. 빨리 풀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재고자산에 포함한 항목의 결정이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죠. 추가자를 반영하면 X1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죠. 제일 처음에 실사금액 적어야 되죠. 그래서 실사금액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354000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담보상품 있죠. 원래 시험장에 가면 이건 안 쓰는 겁니다. 근데 담보상품은 여러분들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더해줘야 되는데 이 실사재고에 포함되어 있으면 집어넣지 말고 포함되지 않았으면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문제에 대한의 창고에 보관된 게 아니라 민국의 창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민국의 창고에 보관했으니까 실사재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더해야 되니까 원가를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60만원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재매입 약정이 금융약정에 해당하면 원가를 더해 주셔야 되잖아요. 수익 인식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재매입 약정으로 콜옵션을 보고하고 있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특이하게 처음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응용 문제가 아니에요. 수익을 잘 하셨으면 행사를 하지 않으면 차입금을 수익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건 매출원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 단원의 재매입 약정까지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응용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시험장에서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할부 판매죠. 할부 판매는 수익 인식했으니까 포함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의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의 매입이니까 이건 X1년 거래죠. 그래서 원가가 23만원이니까 23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용 판매죠. 그래서 시용 판매인데, 자,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하지 않은 시성품이 수익 인식 안 했으니까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가가 10만원인데 원가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이 40%니까 매출 원가율은 60%가 되죠. 그래서 요거 6만원이니까 요거 계산기를 뚫어서 4430000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요건 맞으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이 이제 재고자산과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제가 재고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모손실, 평가손실, 재고자산에 포함한 항목의 결정이 1순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문제를 딱 보시면 상품 A, B, C, D니까 보통 3개 나오는데 4개 나왔으니까 조금 계산이 복잡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목별 저가 기준 적용할 때 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물어봤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판매된 부분과 평가손실과 정상감모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상감모 매출원가 기타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은 매출원가, 그러니까 비정상감모만 있다고 돼 있으니까 요거 쓰지도 않고 요게 매출원가라는 거 파악하시고 기초재고에다 단기매입 더해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55만원과 240만원이죠. 왜 써요? 55만원에다 240만원 더하면 295만원이라는 거 보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구해서 요거 구하는 거니까 이쪽도 295만원일 거 아니에요. 계산기도 두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감모 나오죠. 그럼 이 비정상감모는 감모 전체를 구한 다음에 그 전체에다가 비정상 감모율 보니까 40%라고 돼 있으니까 40%인데, 문제 보시면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 뺀 다음에 단위당 취득원가 빼야 되는데 상품 D는 없으니까 3개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기로 두드리면 안 되죠. 이 정도는 암산이 돼야지. 20개 110개에서 90개 빼면 20개죠. 거기다가 900원 곱하면 18,000원, 아니 18,000원이죠. 그리고 26개에다 1,000원 곱하면 26,000원이죠. 그 다음에 60개에서 40개 빼면 20개고 20개에다 800원 곱하면 16,000원이죠. 그럼 42,000원에다 이거 더하면 6만원이니까 6만원까지 해주면 이게 24,000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암산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6만원 곱하기 40%로 24,000원으로 바로 구했습니다. 이게 다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요것만 두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기말 재고니까 요 기말 재고는 이제 표시를 하셔야 되죠. 실제 수량과 단위당 취득원가랑 단위당 순실현 가능하시니까 빨리 재빠르게 90개 동그라미 124개 140개 150개 동그라미 쳐놓고 800원 동그라미 쳐놓고 1,000원 동그라미 쳐놓고 700원 동그라미 쳐놓고 1,000원 동그라미 쳐놓고 낮은 거를 둘 중에 낮은 걸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다음에 A씨랑 MC 눌러서 다 지우고 90개 곱하기 800원 는 124개 곱하기 1,000원 는 1,400원 곱하기 700원 는
1,500원 곱하기 1,000원는 그리고 GT 누르면 끝나죠. 그래서 그때는 써야죠. 예, 그럼 죽음의 숫자 교수님이 열받았나봐요. 그래서 444,000원 나오고 여기서 요거 빼는 거는 계산기 두드려야 되죠. 이것도 저는 암산 안 돼요. 그래서 4820, 000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계산 문제 풀 때 요거랑 요것만 계산기를 두드리고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렇게 푸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빨리 푸느냐의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안 했는데 평가 충당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죠. 그럼 조금 고려할 게 있으니까. 근데 재구 선생님 평가 충당금이 0이었으니까 전형적으로 시험 문제 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일단 문제를 딱 보시면 기계장치를 120만원에 취득했는데 재평가 모형이잖아요. 그럼 재평가 모형 읽을 때 누계액 제거법인지 아니면 비례수정법인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법이고 그 다음에 대체한다고 그랬죠. 대체하는 건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뭘 요구했는지 X2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1, 2, 3, 4, 5를 한번 스캔해야 돼요. 그러면 21만원에서 4만원 더하고 22만원에 4만원 더하고 22만원에 5만원 더하고 23만원에 4만원 더하고 23만원에 더 5만원 더하면 숫자가 좀 다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총포괄손익 2개 더하면 총포괄손익이니까 총포괄손익에 미친 효과를 구할 수 있죠. 총포괄손익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제가? X 2년 말에서 X 1년 말 공정가치를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78만원에서 자 105만원 원래 시험장에서는 이거 안 때리는 겁니다. 요거 빼주면 마이너스 27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NI하고 OCI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27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암산이 되잖아요. 120만원에서 곱하기 6분의 1 하면 100만원이죠. X1년 말이. 근데 공정가치가 5만원이 증가됐으니까 기타 포괄손익이 X1년도에 5만원 있죠. 근데 먼저 상기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되겠죠. 근데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체하면 정액법일 때는 5만원 곱하기 잔존 내용연수로 대체한다 그랬으니까 요게 4만원이 되죠. 그럼 끝난 거죠 뭐. 이게 4만원이니까 요거는 23만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풀었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뭐 그림 그려도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빨리 푸느냐를 얘기하기 때문에 요렇게 푸는 법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요렇게 풀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어떤 문제냐? 5번은 토지하고 건물의 일괄 취득에 할부 매입이 들어간 문제죠. 그래서 대안은 X1년 1월 1일에 토지하고 건물을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0이고 정액법인데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1,000만원에 취득했는데 구입대금 중 100만원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3회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이제 분개하시면 현금 100만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 300만원인데 할인율만 보시면 되죠. 밑에 보시면 할인율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연금 연가계수를 줘야 되는데 연금 연가계수를 안 주면 현가계수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9524, 0.9070, 0.8638 그걸 다 더하시면 연금 연가계수 나옵니다. 아니면 각각 땡기시든가 2.723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 구해보시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8169, 600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이 8169, 600 전체 금액이 9169, 600이니까 자 거기에 공정가치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토지는 공정가치가 60%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60% 곱하면 금액 나올 거고 그러면 5501 760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 이제 건물은 뭐 여기서 요거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40% 곱해도 되고 40% 곱해 볼게요. 40% 곱하시면 3667840인데 이제 문제가 X1년 초에 취득했는데 X2년에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 물어봤죠? 그러면 요렇게 잡은 다음에 요게 이제 X1년 초인데 이 건물에서 감가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얘는 감가상각 안 하니까. 그래서 요거 감가비 부여되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정액법이고 문제가 5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정액법이니까 3667840에다가 잔존가치 0이니까 곱하기 5분의 1을 하시면 감가비 구할 수 있고 그 감가비가 733568이 나오고 됐죠? 제가 비용에다 마이너스 쓰는 습관 가지라고 그랬고 이제 미지급금에 이자 비용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X1년 초에 이자 비용 미지급금이니까 X1년 말에 미지급금 구하면 되죠. 8169 600 그 다음에 현가계수가 몇 %로 돼 있죠? 5%죠? 그럼 1.05 마이너스 현금 지급액 300만원 빼주면 X1년 말 거기다가 5% 곱하면 이자 비용 나오니까 마이너스 278 904 이렇게 구해가지고 요 감가비 그리고 요 이자 비용 더하시면 마이너스 1012 472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1분 48초 안에는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응용력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문제죠.
다 책에 있는 문제죠. 지금까지 풀었던 거. 이거는 투자부동산 제 책에 고급 문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고, 제 문제는 3년짜리 문제인데, 이게 2년짜리로 나와서 더 쉽게 나왔죠. 보시면, 대안은 X1년 1월 1일 자가사용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가액 200만원이고,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형의 정액법으로 취득하고,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나 X2년 4월 1일에 해당 건물의 용도를 임대수익 창출 목적으로 변경해서 투자부동산으로 개정대체하였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투자부동산 개정대체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X2년 4월 1일이죠. 이걸 왜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X2년 7월 1일 임대 계약을 통해서 거래처가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개정 대체되는 시점은 용도가 변경되는 시점이지 실제 임대를 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우리가 투자부동산인 얘 운용 리스로 운영 리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대가 언제 개시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가 변경되는 시점이 투자부동산으로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뭐 이 정도는 시험장에서 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암산이 돼요. 여러분들 X1년 초에 취득했죠. X1년 말이죠. 그럼 감값이 얼마? 200만원 나누기 10하면 20이죠. 근데 4월 1일이니까 월할 생각해야 되니까 12분의 3 곱하면 마이너스 5만원이죠. 그러니까 감가비가 마이너스 5만원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185만원이 되죠. 근데 공정가치가 180이니까 5만원만큼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에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으로 갈 때 장부금액이 증가되면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아니죠. 그럼 180에서 173 빼면 평가 손실 7만원이니까 이건 암산해서 12만원 그냥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 읽으면서 이 논리가 이해가 가야 돼요. X1년 초에 요게 200이죠. 이거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X1년 말에 감가상각 해야 되죠. 이거 암산 되잖아요. 20만원 X1년도 단기 손익. 근데 이건 물어보지 않았죠. 그럼 요게 180이고 하회계 처리 다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12분의 3 곱하면 5만원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X2년 단기손익이고 그러면 요게 175만원. 그리고 이때 공정가치 평가해야 되니까 이게 180. 그러면 요게 플러스 5만원은 미실현 이익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X2년도의 OCI인데 단기손익에 미친 효과 물어봤으니까 요거죠. 그런 다음에 X2년 말이 됐을 때 공정가치 평가하니까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감가상각 안 하니까 요게 173만원 이렇게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7만원 나와서 X2년도의 단기손익이니까 자, 이 그림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면 200만원 곱하기 마이너스 0 곱하기 12분의 3 하면 5만원이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거 180 될 테니까 180에서 173 빼면 마이너스 7만원이잖아요. 평가손실. 그러니까 12만원. 이거 암산해로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빨리 풀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보유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이죠. 근데 제 책에 있는 문제랑 다른 거는 X1년 말이 아니라 X2년 말을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세무사 시험에 X2년 말 물어보는 문제가 X2년에 단기손익에 미친 효과 물어봤으니까 X2년 말 구하는 방법도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안은 X1년 1월 1일 정부로부터 100만원을 차입하여 전액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는데 관련 추가 자료 보시면요. 정부의 이자율은 3%입니다. 그리고 자산차감법이고요. 시장이자율이 6% 좀 짜증나고 회계처리가 X2년 말에 설비자산의 장부금액과 차입금의 장비금액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요거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 요게 3만원이고 요게 3만원이고 요게 3만원이고 요게 100만원이잖아요. 근데 차입금의 장부금액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요거 남은 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먼저 요거부터 구해야 되죠. X2년 말에 차입금의 장부금액은 103만원 나누기 1.06 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단수 차이 제가 줄게요. 단수 차이를 생각하시면 시험장에서 빨리 못 풉니다. 그래서 971698이 나오니까 이 문제의 답은 971676이니까 2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걸 먼저 때리면 이제 5분 안에 그러니까 확률이 40%로 줄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보조금을 구해야 되는데 정부보조금 지금 100만원만큼 원래는 싸게 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빌렸으니까 요거를 현재가치 6%만 땡기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거 강의할 때는 여기다 현가계수 써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칠 때는 3만원 곱하기 2.6730 는치고 100만원 곱하기 0.8396 쳐서 는친 다음에 GT 누르면 요 금액이 979790이 나오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가 정부 보조금일 거고 요게 80210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간치 취득금액 구해야 되는데 자산차감법일 때는 순수하게 받은 돈으로 X2년 말 구해도 되니까
빨리 구하려면 100만원 마이너스 80210인데 잔존가치가 0이니까 잔존가치 0에다가 2년 지난 금액이잖아요. 그럼 10분의 8 곱하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요게 735, 832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요것만 잘 때리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이렇게 구해야 되죠. 이거를 여기까지 땡긴 다음에 요거 구해서 곱하기 1.06 마이너스 3만원 곱하기 1.06 마이너스 3만원 하시면 단수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래서 7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요 방법도 다 소개한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번이죠. 8번 시간 많이 걸리겠네요. 요 강의 할 때. 자 8번 한번 볼게요. 8번이 뭐 특이하게 뭐가 들어간 문제는 아닌데 8번이 2년짜리 우리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문제니까 시험장에서 이건 제가 들어가도 시간 제가 컨디션 안 좋으면 4분 넘게 걸린다 그랬죠. 그러면 4분이면 아까 같은 문제들 4문제 풀 시간이니까 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게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감으로 제가 왜 이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나오면 3번을 찍으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2년짜리인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연평균 지출액에 포함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 문제를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문제 X1년도로 읽으라고 보통은 X1년도에 자본화된 차입원가를 1번에다 넣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함한다 그랬는데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고 읽기 때문에 X2년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여기다 답을 쓸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 3번 이후로 찍는 게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X2년도에 포함하는 경우를 답을 쓰고 보통 4번과 5번은 아무 숫자 아닌 거를 낼 가능성이 크니까 제가 3번을 심리학적으로 찍으라고 그래서 3번으로 찍으라고 강의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3번 찍었으면 이건 맞았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게 강의하는 거는 그냥 야매가 통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강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 풀 때 풀이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짜증이 납니다. 자, 1번 보시면 대안은 X1년 4월 1일 제조설비를 건설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X2년 9월 30일 날 완료되었다. 그래서 자본화 완료일이 앞에서 9개월, 뒤에서 9개월이라는 거. 적격자산이고 공사비 지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차입금은 만기 일시 상환이고 이제 X1년도 거 먼저 구해야 되죠. 포함하는 경우니까. 그러면 연평균 지출액 구할 때 50만 원 자 곱하기 12분의 9 그리고 60만원 곱하기 12분의 4 해주면 되죠. 이것도 시험장에서는 안 치는 거예요. 5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6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 는친 다음에 GT 누르면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575000 쓰는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게 보통 2년짜리가 나오면 요 자본화 기간을 자본화 이자율 구할 때 자본화 기간을요 여태까지 기출문제는 X1년도와 X2년도를 같이 주는 거예요. B도 8개월, C도 12개월. 양쪽을 같이 주면 이쪽만 한 번 구하고 이쪽만 한 번 주면 되는데 이 문제는 B하고 C가 X1년과 X2년이 다르기 때문에 2번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도 깨끗하게 안 나와서 반올림만 하고 냈으니까 이 문제가 실제로 풀면 시간이 됐다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 문제에서는 이제 95만원 곱하기 12분의 10이죠. 여러분들 그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 이전에 발생해도 당해 보고기간 전체 1년 전체로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9%죠. 그리고 얘는 85만원인데 얘는 9개월이죠. 그래서 9개월 곱한 다음에 10% 곱하고 그리고 여기 95만원 곱하기 12분의 12가 될 거고 여기 85만원 곱하기 12분의 9가 될 텐데 사실 이거랑 이것도 여러분들이 GT 기능을 이용해서 쓰지 않고 구한 다음에 얘하고 얘는 구해놔죠. 한도 때문에 이 문제가 한도에 안 걸리지만 요게 한도 때문에 요 금액과 요 금액을 구해 놓으시라 그랬죠. 구해 놓으시면 요게 9.4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특정 차입금 먼저 썼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럼 특정 차입금은 A니까 65만원이고요. 기간 잘 보셔야 돼. 4월 1일이니까 우리 자본화 기간과 4월 1일, 4월 1일 똑같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조심하실 건 없고 그러면 12분의 9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8%인데 일시투자 수익도 있는 문제죠. 일시투자 수익은 연도를 잘 봐야 되죠. X1년이니까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3개월이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니까. 근데 일시투자 수익을 어떻게 똑같은 이자율로 했을까요? 그래서 일시투자 수익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 38,000원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 썼다고 가정하는데 일반 차입금은 얘 중에서 특정 차입금을 먼저 써야 되는데 얘도 연이자율이기 때문에 연 단위로 환산해야 되죠. 그래서 65만원 곱하기 12분의 9
5만원 곱하기 12분의 3을 하셔서 요걸 빼주신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9.40%를 하시면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게 9,400원이 되죠.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 더하는데 한도 안 걸리니까 그 금액이 474000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사실 이 문제는 X 2년 물어봤잖아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1번에 474000을 줬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안 하고 깡 있는 사람들은 X 2년 또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도 깡이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저도 이걸 맨 마지막에 푼다고 해도 정석적으로 풀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2년짜리가 나오면 X 1년도에 투입된 비용은 기초에 투입된 걸로 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110만원 자 곱하기 자본화 완료일이 있으니까 12분의 9 곱하시고 요거 잘 구해야지 되는 거죠. 474000 곱하기 12분의 9 요것도 기초에 발생한 걸로 보는 거죠. 복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생한 게 90만원인데 얘는 2월 1일날 제출했으니까 12분의 8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이니까 9월 30일까지니까 70만원 곱하기 12분의 3이니까 이것도 계산기 두드리면 시간 많이 걸리죠. 1635 55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요거 구하셔야 되는데 자, 2번도 지저분하잖아요. 95만원인데 원래 이 기간과 이 기간이 1, 2년이 똑같으면 이거 계산기 안 뚫리고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여태까지 기출문제였는데 교수님이 이것 똑같이 바꿨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이것도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9% 9개월이니까 95만원 곱하기 12분의 9 그리고 85만원 곱하기 12분의 12 요거 12분의 10이고 그래서 요게 10%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050, 1250 요 밑에 있는 게 1572, 500 곱하기 9 하시면 요것도 뒤에 단수 차이까지 나기 때문에 이게 9.55%로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한도로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정 써야 되죠. 특정은 65만원인데 날짜 잘 봐야 돼요. 만기 6월 30일이니까 곱하기 12분의 6 그 다음에 8%고 X 2년에는 일시투자 수익 없죠. 그러면 그게 26,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그대로 빼줘야 되니까 요거 구하신 거 163550에서 마이너스 65만원 곱하기 12분의 6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9.55% 됐지? 이렇게 구하시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125, 158이 나오니까 요게 151, 158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가 이걸 계산기를 두드려서 제가 풀어도 3분에서 4분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숙달이 안 됐잖아요. 그럼 요거 풀다가 뭐 하나를 실수하게 되면 다시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 6분 걸린 다음에 이 문제를 틀리게 되면 다른 문제 3, 4문제를 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2점 이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쉬운 문제들을 아까 저처럼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지 이걸 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딱 책에다가 시간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풀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안 풀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맨 마지막까지 해서 풀었다는 학생들은 다른 걸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이걸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는 맨 마지막에 풀었어야 돼요. 합격과는 차이가 없는 당락에 좌우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찍을 때 이게 어차피 1년치를 더하는 거니까 요걸 빼놓고 그냥 요것만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근사치 답으로 찍는 거죠. 요것만 빼놓고 계산하고 차이가 얘만큼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다가 9.55 곱한 것만큼만 딱 차이가 날 테니까 요걸 계산 안 하고 푼 다음에 요거랑 가장 근사치 있는 거 조금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약간 더하는 숫자. 자, 됐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게요. 자, 9번은 틀리면 때려야 돼요. 아마 이거 내가 모의고사에도 냈을걸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 5번이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게 틀렸죠.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앞에 문장이 틀렸네요. 넘어갈게요. 너무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10번도 한 문장도 제가 중요하다고 안 한 문장이 없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온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것도 맞는 건데 법적 권리의 법적인 집행 가능성은 통제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법정 권리가 없더라도 자산을 잡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책을 딱 보시면 무형자산 리스트 할 때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 조건이 아니다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인가요? 자, 11번 볼게요. 11번은 자본인데 완전히 하난이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실수를 좀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 풀 때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기말 자본을 물어보면 꼭 기초 자본 더하라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X년도 기초 자본을 써놨죠. 그럼 기초 자본이 알고 있으니까 100만 원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X형년도 정기주총에서 현금 배당 10만 원과 주식 배당 10만 원을 결의하였고 상법상 이익준비금 만 원을 적립했다고 되어 있죠. 자산부채의 증감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현금 배당만 10만 원만큼 자산이 감소하니까 자본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OCI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평가손실을 3만 원만큼 인식했으니까 3만 원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OCI가 있죠. 그래서 OCI 재평가잉여금이 5만 원 있으니까 5만 원만큼 플러스 됐으니까 5만 원 증가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했죠.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현금 수수액은 4만 5천 원 증가되는 거죠. 4만 5천 원 증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당기순이익을 냈으면 여러분들이 쉬웠을 텐데 총포괄손익을 써서 이렇게 총포괄손익을 써서 총포괄손익은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 누구에게 도움을 주니까 30만 원 써놓으면 여러분들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총포괄손익은 당기손익 더하기 OCI인데 위에서 OCI가 이미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30만 원 쓰시면 요걸 위에 걸 지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살리고 싶다. 그럼 당기순이익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익잉여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기타 포괄손익은 요게 두 개 더하면 2만 원이니까 요게 28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셔서 아마 처음에 구하셨을 때 2만 원만큼 차이 나시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분개해 보시거나 뭐 이렇게 풀었으면 2만 원 찾았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1, 2, 4, 5, 0, 0, 0인데 답이 두 개죠. 그래서 이익잉여금도 하나 물어봤습니다. 이익잉여금에 기초잔액을 줬죠. 그래서 기초잔액이 32만 원. 됐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때문에 증가되고 배당 때문에 감소된다 그랬으니까 당기순이익을 여기서 추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28만 원을 추정하라는 문제고 30에서 요 기타 포괄손익 두 개 빼서 그런 다음에 이 분계에서 이익잉여금과 관련돼 있는 거 고려해야 되는 게 요건 고려했죠. 자기주식 처분한다고 이익잉여금 고려 안 되죠. 얘도 고려 안 되죠. 얘도 고려 안 되죠. 저는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찾지 못하시는 분은 요것만 분개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익잉여금이 20만 원 준다는 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21만 원이죠. 전체가. 그리고 현금 10만 원 나가고 주식 배당했으니까 자본금 10만 원 그리고 법정 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이라고 분개하셔서 만 원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익잉여금이니까 얼마 줄어요? 20만 원 줄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32만 원에서 20만 원 빼고 28만 원 빼니까 12만 원에 40만 원이죠. 그래서 4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분개하는 것보다 이것도 뭐 1분 48초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당기손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 더하면 총포괄손익이다. 그 다음에 12번이에요. 12번은 받으러움의 할인이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받으러움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보유 중인데 240이고 발행일이 X1년 10월 1일이고 만기일이 X2년 1월 31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X1년 12월 1일 받으러움을 민국에 할인율 15%에 적용해서 양도했는데 상기 받으러움의 보유에 따라 위험거부사항이 대부분 이전됐으니까 이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하라는 거고 받으러움 관련 회계 처리가 보통 처분손실 많이 물어보는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제가 처분손실 책에 있는 문제 물어볼 때 이자 수익 놓치시면 내년을 기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취한 순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물어봤죠. 그래서 뭐 실전형으로 풀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면 이 문제가 X1년 10월 1일이 매출채권이 발행된 거고 X2년 1월 3일이잖아요. 근데 할인을 한 시점이 X1년 12월 1일이니까 보유기간이 2개월이고 요게 2개월이니까 여러분들이 만기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만기 금액은 원래 240만 원이고 240만 원에다가 12분의 4를 곱해야 되죠. 만기가 전체가 4년이니까. 근데 어음의 할인율은 문제에 보시면 10%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4,
2480 000이 나오고, 근데 이 2480 000에다가 할인액을 빼줘야 되죠. 그럼 할인액은 2480 000에다가 15%죠. 은행의 할인율이. 예, 그리고 요 기간을 곱해줘야 되니까 12분의 2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62,000원이 나오니까 2418 000이 나오고, 자, 이것만큼 뭐가 증가돼요? 현금이 증가. 예,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240만원만큼 감소되죠. 예, 그러니까 18,000원 증가. 그래서 얘랑 얘를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것만 딱 하나 구하셔서 요거랑 요거 딱 빼주면 18,000원 증가 구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왜 이런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제 처분 손실 막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분개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요게 2개월 동안 미수이자가 먼저 발생하잖아요. 그럼 미수이자는 240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0%니까 12분의 2 곱하기 10%니까 이게 4만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게 이자 수익 4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걸 먼저 분개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은 요거 나와서 2418 000 요렇게 나오니까, 요 매출 채권은 요게 240000이고 미수 이자가 4만원만큼 없어질 테니까 요게 처분 손실 22,000원이라고 돼 있어서, 분명히 요 22,000원을 답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아마 속으신 분들 4번 쓰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거랑 삭제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금 수수액과 매출 채권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암산하는 240만원 빼면 18,000원 바로 구하는 거죠. 얘하고 18,000원 물어본 거죠. 그냥 240만원만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걸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푸는 거 다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을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 회계원리에 있는 책과 12%, 10% 내용도 똑같고 98,000원에 처분한 것도 똑같고, 근데 단지 현가계수만 0.75131인데 2.40183을 줘가지고 좀 헷갈리는 문제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문제가 뭘 물어봤습니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인데 X2년도에 이자 수익 물어봤고,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평가손익 물어봤으니까, 요게 사실 그림을 그려서 풀면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로 푼 다음에 이 금액을 구하고 한번 삼각을 하고 1.12 마이너스 만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구해서 1.12 마이너스 만원을 구하면 요게 삼각후 원가고 요게 삼각후 원가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97,000원이면 여기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 구하는 건데, 제가 요 밑에다가 이자 수익 쓰잖아요. 그럼 요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원칙상 풀면 원칙상은 이렇게 풀겠죠. 뭐 만원 곱하기 2.4018, 그 다음에 10만원 곱하기 0.7118 맞나요? 다 외워서 하기 때문에 12% 현가계수 다 외워서 맞죠? 그러면 95198이죠. 그래서 요거 곱하시면 요게 96620이고, 제 책에 있는 문제는 요게 단수 차이가 2원만큼 납니다. 곱하기 1.1 하시면 98214, 요거는 단수 차이 3원 나네. 이렇게 나죠. 그러면 요게 98,000원이니까 여기다가 12% 곱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1595 나오는 거고, 요건 암산되죠. 마이너스 217. 그래서 내가 공정가치 구할 때 공정가치에서 삼각후 원가 빼는 게 편하다 그랬죠. 넘어갈게요. 쉬운 문제니까 뭘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땡기고 이걸 땡기고 이걸 땡겨서 이거 구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계산기를 3번 두드려야 되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요게 만원이고 요게 만원이고 요게 만원이고 요게 10만원인 문제니까, 요 그림에서 얘 안 구하고 얘 안 구하고 얘 안 구하고 얘 안 구해놓고 그냥 이런 그림만 딱 그려놓은 다음에 얘 구하는 거죠. 그럼 얘를 구해야 돼. 그럼 남은 연금의 현재가치니까 만원 나누기 단수 차이 무시한 다음에 11만원 나누기 1.12 제곱 곱하기 12% 하면 요 금액이랑 단수 차이 1원 날걸요? 맞죠? 11594 이렇게 구하는 거고, 자, 얘는 얘하고 얘의 차이잖아요. 98,000원 줬고, 얘는 얘의 형제 가치니까 11만원 나누기 1.12 하면 98214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게 214 나오니까 3원 단수 차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그리고 이거 두 개로 그냥 푸는 거예요. 산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이건 회계 원리 때부터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빨리 풀었으면 13번까지는 8번만 제끼셨으면 잘한 문제입니다. 14번 풀어줄 차례인데요.
14번은 사채 조기 상환 나온 거죠. 문제를 읽어보시면 X1년 초에 회사채 발행했는데 삼각후원가 특정 금융부채라고 분류했고 표시이자율 5%고 유효이자율 8%입니다. 만기일 X3년 12월 31일.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서 자산 매각을 통해 발생한 자금으로 X1년 9월 30일, 요게 이제 날짜가 9월 30일이라는 거, 40%를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조기 상환했다. 이게 뭐냐면 2년 9월 30일도 아니고 1년 9월 30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려면 제가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장부금액, 여기 유효이자. 근데 9월 30일이니까 X1년 초하고 X1년 말이죠. 직전 현재 가치하고 요것만 구해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상환손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환손익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그랬어요. 상환손익. 그래서 장부금액에서 상환금액 빼주면 되고, 문제에 상환금액이 40만원이라고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면 이익이고 마이너스면 손실. 그리고 이자 비용 구하실 때 상환분과 미상환분으로 날짜를 잘 구하셔가지고 두 개 더해주시면 답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죠. 그러면 액면이자가 5만원이잖아요. 5만원 곱하기 8% 연금 평가계수 2.5770 치고, 저는 이제 풀이할 때는 써주지만 여러분들은 100만원 곱하기 0.7938 친 다음에 GT 누르면 요 금액 나오겠죠. 그래서 92, 650 이렇게 친 다음에 여기다 8% 곱하면 요게 73, 812가 나오니까 끝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 92, 650 플러스 73, 812. 근데 기중에 처분했으니까 12분의 9 유효이자 곱한 다음에 곱하기 40% 하시면 기계적으로 391, 204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요게 마이너스 87969로 손실로 나오고, 이자 비용은 얘잖아요. 그럼 78, 73, 812, 73, 812고, 상환분은 40%니까 곱하기 12분의 9 곱하시면 되고, 곱하기 얘는 60%는 1년 내내 발생하니까 12분의 12 해서 얘네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더하시면 66, 431 나오는 거고, 요거 마이너스 7527이고, 제가 이 문제를 세 문제 풀어줬죠. 그리고 이렇게 X1년 초에 파는 것도 제가 풀어줬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푸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자산부채의 증감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상환손익과 이자 비용을 각각 물어보는 문제가 2차 때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방법으로 풀다가 요거 각각 물어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푸는지 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볼게요. 15번은 전환사채 문제죠. 전환사채 문제를 해서 전환권 대가를 먼저 물어봐가지고 뭐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X1년 초에 전환권 대가 물어봐서, 근데 총이자 비용을 물어봤고 중간에 그 전환이 좀 됐죠. 전환이 60%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이제 전환권 대가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 발행했다. 그런 다음에 내 물음을 먼저 보라 그랬잖아요. 대안이 동사채와 관련해서 발행일에 인식할 전환권 대가 물어봤고,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요 총 이자 비용이 이제 새롭게 출제된 문제인데 조금 시간이 짜증나게 걸리게 하는 문제긴 하지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4만원, 4만원, 4만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8%, 4%라고 문제에 나와있죠. 그리고 100만원이고, 언제나 전환사채 나오면 요거 먼저 상환할 증금 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5% 보장 수익률에서 4% 액면 이자율 빼면 1%고 1% 여기다 곱하면 만원이죠. 여기에 보장 수익률의 미래가치니까 1 플러스 1.05 플러스 1.05에 제곱하시면 31525가 남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액면 발행됐다고 나왔으니까 100만원 나온 거고, 요거 현재 가치만 땡겨주시면 되는데 현재 가치가 8%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내가 써줄 때는 요거 현가계수 써주지만 4만원 곱하기 2.5770 그 다음에 1031525 곱하기 0.7938 하시면 현재 가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GT 기능으로 구하셔서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요거 두 개 차이가 전환권 대가니까 78095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78095 나오는 답이 두 개가 있죠. 3번 아니면 4번. 근데 총이자 비용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3번이죠, 뭘. 행사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X1년 초가 있고, 여기 장부금액이 있고, 여기 유효이자가 있는데 3년짜리니까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을 구하셔서 요렇게 구하시고, 요렇게 구하시고, 요때까지는 100%였는데 요때 60% 행사됐으니까 곱하기 40% 해서 이 삼각표 요 구한 거에 요 40% 곱해서 더하시면 단수 차이 안 나게 나옵니다. 그렇게 푸셔도 돼요. 이 문제는 뭐 큰 차이 안 나요. 이거 왜 그러냐면 다른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전환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총 이자 비용은 내가 미래에 받는 금액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치의 차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요걸 다 더하시면 11, 11, 1151, 525가 나오죠. 요거 다 더하면. 그리고 마이너스 921, 905가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3년간 총 인식할 이자 비용이 229, 620이 나오죠. 그 중에서 전환된 부분의 이자 비용을 빼면 되니까 전환된 비용은 요거의 1년 전 가치의 금액 구하면 X 3년 초에 이자 비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금액은 1071525가 될 거고 8%니까 1.08 구하시면 전년도 금액 거기다 8% 곱하시면 X3년 이자. 근데 그 중에 60%를 제거해야 되니까 거꾸로 이렇게 마이너스 역산하시면 요게 47623 이렇게 나오니까 요게 181 997 나와서 이게 현가계수를 안 쓰다 보니까 단수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그래서 181 997이니까 단수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네, 997이니까 한 40원 정도 나네요. 그래서 3번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풀면 단수 차이 안 나고 둘 중에 하나로 푸셨으면 잘한 겁니다. 뭐 그렇게 막 전환사채 중에서 문제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환된 이후에 사채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인식하지 않는다. 그거 알고 있으면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16번이죠. 16번은 제가 기본서를 3회 독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객관식 책에는 한 번도 안 나와서 난이도가 하인 문제인데 기본서의 예제로 있을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사실 이 문제 전체에서 최하 난이도의 문제인데 단기 유급 추가를 객관식 시간 이전에는 봤는데 그 이후에 안 봤으면 까먹을 수 있죠. 단기 유급 추가는 그게 2월 만약에 단기 유급 추가가 2월 된다면 부채로 인식하는데 무조건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가 돼야 돼요? 이 유급 추가를 행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종업원 100명이 있는데 1년간 7일의 근무일수를 했는데 미사용 유급병가는 1년 동안 2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유급병가가 당해 회계연도에 부여된 권리가 먼저 사용된 다음에 직전 연도에 2월 된 권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이라고 했고 X1년 말 현재 미사용 유급분가의 일수는 1인당 3일이고 그래서 3일씩 있는 건데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80명은 7일 이하의 유급병가를 사용하니까 이 3일이 다음 연도에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니까 현재 의무가 없으니까 이 80명은 제가 안 잡는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20명은 7일 이상을 쓰죠. 9.5일을 쓰니까 예상이 된다 그랬으니까 7일을 쓸 수 있으니까 후입선출법이니까 2.5일이죠. 그래서 20명 곱하기 9.5 마이너스 7 하시면 2.5명이죠. 거기다가 한 개당 15,000원이니까 요걸 부채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1초 만에 푸는 문제죠. 그래서 75,000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계산기로만 풀었는데 이거 기본 강의 때 제가 풀어주는 문제잖아요. 그 예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기준서에 있는 사례 낸 문제인데 우리나라에는 후입선출법을 쓰지 않는데 굳이 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기본서 3번을 안 보신 분들은 아마 틀렸을 거예요. 제가 여러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역시 기본서 열심히 안 본 사람들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17번은 한 번도 1,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강의한 적 없습니다.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강의 안 한 게 아니라요. 이 문제는 다른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건 2차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아마 쉽지 않았을 문제일 겁니다. 이걸 아마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2차에서도. 대안은 X1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을 주식 선택권 1인당 10개씩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1000개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 문제 기억하시죠? 이 문제에 퇴직자는 없습니다. 동주식 선택권의 만기는 4년 말이다.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만기가 4년 말이고요. 용역 제공 조건은 3년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으로 풀어야 돼요.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행사 가격은 200원이고요. 대안의 주가는 한 주당 200원이라고 돼 있어.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대안은 부여일 현재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내재가치법을 쓴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주식 결제형이에요. 주식 결제형인데 어쩔 수 없이 내재가치를 쓰기 때문에 이건 회계추정의 변경이니까 매년 말 내재가치 재평가하고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모두가 X3년 말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래서 퇴사율 없어가지고 계산기도 별로 안 두드려도 되고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X 3년 말과 X 4년 말에 대안의 주가는 한 주당 350원이고 400원이다. 이 문제가 X 1년과 X 2년 말을 안 줬어요. 안 줘도 되는 거죠. 우린 누적으로 푸는 거니까 X 4년 말과 X 4년 말의 주식 선택권의 금액을 구하면 이게 1000개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1000개. 자, 우리는 이거 내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인데 X 3년 말 내재 가치라는 건 주가에서 행사 가격을 뺀 거니까 내재 가치가 얼마죠? 주가가 350원이죠. 그리고 행사 가격이 2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또 4분의 3 쓰면 안 됩니다. 용역 제공 기간이 3년이니까 3분의 3을 쓴 거예요. 그래서 3분의 3 써서 15만 원. 이렇게 쓰는 거고 X 4년 말이 되면 문제 X 4년 말이 됐는데 주가가 400원이 됐고요. 850개는 행사가 됐고요. 나머지 150개는 소멸됐다. 이 나머지 150개 소멸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기준서에 새롭게 규정된 건데, 새롭게 규정된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 건데, 제가 이것까지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해가지고 요것만 밑줄을 안 쳐줬죠. 동주식 기준 보상 거래가 회계 처리가 X 4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상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X 3년 말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누적으로 요게 잡혀 있는 거니까 이게 주식 선택권의 잔액이 되는 거죠. 근데 내재가치 평가 기법은 현금 결정과 똑같이 푸는 거니까 요 이후에도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평가하고 그 다음에 전환되는 분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가르친 거고 1000개. 그러면 내재 가치가 주가가 4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원이고 용역 제공 기간은 정했으니까 3분의 3입니다. 그래서 20만 원만큼 먼저 잡아야 되죠. 근데 이게 잡혀 있으니까 요거 올라가는 금액만큼 5만 원만큼 단기 비용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X 4년 말에 주보비 5만 원을 잡고 자, 주식 선택권을 이제 5만 원 잡은 거고 BS 금액은 이렇게 누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 5만 원을 쓰신 분들 있을 텐데 이렇게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 없는 거 아닙니다. 요 3번으로 푸신 분들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출제된 걸로 3번으로 답을 찍으셨으면 실력 있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그 다음에 행사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선평가하고. 근데 행사가 850개가 됐잖아요. 그럼 850개니까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현금이 850개인데 행사 가격이 200원이니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17만 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식 선택권 대체해야 되니까 850개 중에서 지금 주식 선택권은 2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200원 똑같네. 17만 원이고 이 문제는 뭘 안 줬어요. 액면 금액을 안 줬기 때문에 자본금과 주발초가 이제 대체되는 건데 어쨌든 이 행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손익에 미친 효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주식 선택권이 남아 있을 거야. 그래서 주식 선택권 150개 곱하기 200원 하시면 3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3만 원이 나오는데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책에 포인트 책에도 이 문장은 있고요. 기본서에도 문장이 있으니까 요 해석 강의 들으실 때 내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원래 이게 주식 결제형 문제였다면 주식 결제형은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득일 이후에 주식 선택권을 바꾸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소멸되면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회계 처리 안 하고 그냥 남겨놔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답이 5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현금 결제형처럼 추정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경우에 이거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결제형처럼 푼다고 요 규정이 있어요. 요 규정이 지엽적인 문제죠. 사실 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세무사 시험이나 세무사 1, 2차 시험에 갑자기 작년에 2번이 나왔는데 물론 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행사까지만 물어보는 문제였고 소멸까지도 안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실제 실무에 가시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하는 회사가 주식 선택권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소멸까지 이거 내는 거는 너무 좀 심각한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이게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결정처럼 풀기 때문에 요게 단기 손익으로 환입합니다. 그래서 요게 주식 보상 비용 환입으로 요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회계 처리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2만원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또 2차 강의 때 강의할 게 한 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차 시험을 붙으신 학생 중에서 혹시 이 문제를 지금 푸시고 계시는 분들은 요걸 지금 이해하시고 내 포인트 책에 있는 주식결제형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소멸되면 해당 금액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거기다 미추쳐놓고 요 문장은 기억해둬야지 2차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 문제, 물음 하나 정도를 틀리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차 대비로 제가 분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논리를 다 알고 있으면 이게 상당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게 자본과 현금의 증감으로 구하면 되니까 이게 선평가를 하게 되니까 X 3년 말에 자본은 15만원이고요. 자본은 현금과는 상계되니까 요걸 구하시면 실제로 남아있는 거는 850개만 선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분개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요 850개 곱하기 200원 곱하기 3분의 3 하시면 요게 17만원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자본이 2만원만큼 증가되니까 비용으로 반대 주식보상 비용 순액으로 2만원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분개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 줄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풀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강의만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뭐 내가 2차 준비를 미리 했더라도 2차에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소멸됐을 때 환입되는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난이도 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제 2차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게요. 18번은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제가 냈던 문제 완전히 똑같이 나왔죠. 자, 대안은 리스 이용자의 X1년 리스 개시일에 계약 체결했고 관련 자료가 다음 것 같고 리스 기간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의 고정 리스료 지급하기로 했고 뭐 내용료 3년이고 잔존가치 0이고 그 다음에 실제 잔존가치 이제 반환하는 건데 20만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용권 자산의 원가 모형이고 정액법 감가상각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할 때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차감하지 않는다. 완전히 편하게 냈고요. 그 다음에 내재 이자율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분차입 이자율 쓰는데 증분차입 이자율이 8%인데 X1년 말 딱 1년만 물어봤네요.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종료일에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이 5만원으로 추정됐을 경우에 제 문제는 더 어렵죠.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냈는데 사용권 자산의 증감 금액을 물어본 게 책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낸 거는 감값이랑 그 다음 연도에 이자 비용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그냥 사용권 자산의 장부 금액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를 잠깐 써보는 거죠. 여기에 X1년 초 리스 부채고 그 다음에 여기 X1년 초 사용권 자산인데 이 금액은 동일하겠죠. 왜?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X1년 말 평가하기 전에 사용권 자산의 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1년 리스 부채 측정 전에 리스 부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뀐 게 X1년 말이니까 X1년 말에 재측정 후에 리스 부채 있을 거고 요 금액 증가하는 것만큼 요 금액 증가해서 X1년 말 사용권 자산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게 간단한 게 이제 100만원이죠. 문제 리스료가 맞죠? 그리고 3년이니까 8%를 써야 되는 거죠. 8%. 그러면 2.577 0을 써시면 이 금액이 2577000이라고 나오고 이 금액이 2577000인데 얘네들을 안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2577000이고 여러분들 리스부채 재평가에서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은 리스기간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이자율 쓴다 그랬죠. 얘가 8%고 얘가 8%인데 그럼 남은 현금이 요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100만원 그리고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이 0이었고 얘는 100만원 여기 100만원인데 얘가 5만원이잖아요. 그럼 증감 금액이 5만원인데 그게 2년 전 금액이니까 요게 5만원이고 단수 차이를 무시하고 나누기 1.08 제곱하시면 요걸 땡긴 금액과 요걸 땡긴 금액의 차이가 이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하면 단수 차이는 나겠지만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요게 42867이 나오니까 이렇게 1760867이 나오면 뭐 단수 차이가 한 32원 정도 나는데 32원? 38원 정도 나는데 가장 근사치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한번 계산한 다음에 요 차액을 더해 주셔도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간단하게 구했는데 저는 이제 이 숫자를 많이 보잖아요. 8% 현가 100만원 곱하기 2.5770이면 2.5770 곱하기 2분의 3 해갖고 GT 누른 다음에 5만원 나누기 1.08
나누기 1.08 는친 다음에 GT 눌러갖고 끝내버렸어요. 예, 어쨌든 예, 이거는 뭐 방법도 알려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원래 리스부츠의 재평가가 좀 어렵게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생각보다는 쉽게 냈다. 자, 19번이 처음 나온 유형이에요. 법인세 비용인데 뭘 물어봤냐면 처음이죠. 포괄손익계산서상 총포괄손익을 물어봤어요. 자, 근데 법인세 비용 문제죠. 그럼 뭐 해서 분계를 해서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서 자,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거기다가 OCI를 가감하고 그런 다음에 총 포괄손익을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근데 한 개는 줬죠. 세전이익.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법인세 비용 구하고 이제 OCI로 포함된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일반적인 문제로 나왔다. 그래서 세율이 변동된다. 그럼 이 문제는 한 2, 3분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 문제를 보시면 영업 개시했다 그랬으니까 이게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없다는 거고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법인세율이 20%로 일정하면 법인세 비용은 세전이익에 자, 영구적 차이 가감해 준 다음에 거기다가 20% 곱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전이익이 문제에 100만원이라고 돼 있고요.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일시적 차이죠. 접대비 한도 초과액만 여태까지 영구적 차이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0% 곱하면 되고 미수이자 유보지 자기주식 처분 기타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양편 조정 뜨죠. 그러니까 영구적 차이는 없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바로 금액 구할 수 있죠. 예, 요거 구하시면 요게 얼마 나오냐 20400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이 796000이 나오죠. 예, 끝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1-T로 표시하는 게 자기주식 처분 손익은 자본이니까 자본에서 책임지는 거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있는데 이 4만원이 세전이죠. 근데 1-T로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1-20% 가니까 요게 8,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게 만약에 금액 나오면 78만 8천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세율이 변동됐다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스킬 알려줬고 요거 1-T라는 거 표시했으니까 충분히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볼게요. 20번은 이것도 제 책에 있는 문제예요. 고급 문제. 그래서 X1년도에 설립된 대안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X2년 말까지 가중평균법 쓰다가 그럼 가중평균법이 변경 전이죠. 그럼 이거 틀린 회계 처리 그리고 선입선출법이 맞는 회계 처리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회계정책의 변경은 제시하는 조건 충족하고요. X1년 말과 X2년 말에 재고자산 장부금액 물어봤고 상기 회계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21만원이니까 변경 전이 21만원이에요. 근데 날짜를 잘 봐야 되지. X2년 그리고 이게 X1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X2년도 당기순이익을 거꾸로 줬죠. 이게 전 당기순이익이고 요게 변경 후에 당기순이익입니다. 근데 거꾸로 요걸 21만 2천원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제 바뀌는 게 기초재고가 있죠. 기초재고가 어떻게 과된지 과손인지 봐야 되고 기말재고가 과된지 과손인지 봐야 되는데 자, 가중평균법이 틀렸는데 선입선출법이 맞는 회계처리니까 8천원이 과손해요. 기말이. 그래서 8천원 과소. 자, 자산 과소, 이익 과소니까 이게 8천원이죠. 그러면 이게 되려면 이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6천원이 나와야 되죠. 자동연조 오르니까 전년도에 6천원이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려면 이게 과소. 기초재고가 6천원만큼 과소돼 있으니까 48,000원에다가 6천원 더하시면 54,000원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뭐 X가 나왔지만 이 정도의 응용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번도 풀만했다. 사실 지금까지 푼 거 중에서 17번과 8번을 제외하고는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이네요. 자, 21번은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대안은 X1년 11월 1일 두 가지 지적세산 라이센스 A, B에 대해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한 시점에 각각 이행하는 두 가지 수행 의무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센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의 사례는 라이센스의 사례가 아니라요. 거래 가격의 배분에 고정대가와 변동대가의 사례로 기준서에 있는 사례예요. 라이센스 A와 라이센스 B의 개별 판매 가격은 900원과 1100원이라고 돼 있어요. 라이센스 A와 B. 여러분들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기준서의 사례가 요게 X고 요게 Y이기 때문에 만약에 X, Y라고 쓰면 실수해요, 제가. 이게 왜
이 문제가 어려운 거냐면 계약서에는 라이센스 A의 고정 금액이 계약서에는요. 얘가 200원이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B는 매출액의 5%금 받는 거니까 판매 기준 로열티가 되거든요. 추정치가 1,800원이라고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개별 판매額을 각각 팔았을 땐 얘 900원이고 얘 1,100원이니까 계약서가 개별 판매額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원 받았을 때 A를 다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가격을 배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분 비율을 구해야 되거든요. A와 B 배분 비율. 그럼 되게 간단하죠. 요걸 2,000원으로 나눈 거니까 2,000원 중에서 900원이니까 거기에 45% 그리고 2,000원 나누기 1,100원이니까 얘를 55%로 나눠서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면 문제 라이센스 A는 계약 개시 시점에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X1년 11월 1일 날 인도가 됐어요. 이게 분명히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X2년에 인도가 되죠. 2월 1일 날 요때 인도가 된다. 그러면 내가 받을 금액을 제일 처음에 계약 개시 시점에 돈을 받습니다. 처음에 200원을 받아요. 요 받은 날짜가 X1년 11월 1일 날 이 돈을 회수했다는 거야. 그럼 이 돈을 회수 안에는 A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얘 개별 판매액이 900원인데 계약서에 2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요 금액 안에 A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받은 금액을 계속 쪼개줘야 된다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45대 55로. 그럼 A와 B를 45% 대 55%로 요 200원을 쪼개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900원이 나오고요. 90원이 나오고요. 요게 110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1년 말에 또 이제 판매 기준 로열티 때문에 돈을 받죠. 그래서 얼마 받는다고 돼 있냐면 400원 받고 있어요. 그럼 400원을 받는데 45%니까 A에 대해서 받은 게 180원이고 얘에 받은 게 12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2년 말에 계속 이제 돈을 받죠. 그래서 요걸 900원 받는데 900원에다가 45% 곱하면 40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495가 나옵니다. 근데 둘 다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니까 얘는 X1년과 관련된 거니까 X1년도에 수익 인식하시면 되고 얘는 X1년도에 수익 인식하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X2년도에 인도했으니까 받았을 때 계약 부채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X2년도에 인식하셔야 되고 요게 X2년도고 요게 X2년도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X1년도에 A를 이미 인도했기 때문에 A의 인도 대가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200원이잖아요. 근데 200원을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래에 받을 금액에 A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도는 X2년에 안 했지만 X1년까지 인도한 거는 돈을 받은 거는 X1년도에 인식하고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이 추정 금액이기 때문에 회계 추정치의 변경으로 봐서 이 금액은 X2년도에 인식해야 된다. 요 문제예요. 그래서 요렇게 더하시면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1230원이 나옵니다. 이건 분계를 잠깐 보여줄게요. 그래서 X1년도에 자, 회사가 11월 1일 날 현금을 회수를 합니다. 200원만큼.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이라고 쓸게요. 수익 A로 인식할게 저 배분 비율로 90원을 인식하고요. B는 X2년도에 인식하니까 미리 받은 대가죠. 그래서 계약 부채로 인식하셔서 요거는 B로 인식해서 110원을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X1년 12월 30일 날 현금을 400원 받을 때도 수익 A를 인식하시는데 요게 180원을 인식하시고 계약 부채는 이제 내년으로 연기해 놔야 되니까 B에 대한 대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220원으로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X 2년 12월 30일 날 나머지 현금을 900원 받을 때 요것만 받는 게 아니라 요 계약 부채를 받은 게 있는 거죠. 계약 부채 B를 받은 게 있는데 두 개 더하면 33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30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나눠야 된다. 수익 A에 대한 것과 수익 B에 대한 거. 수익 A에 대한 게 얼마가 나오는 거죠? 405가 나오는 거죠. 요 405. 그 다음에 수익 B는 요걸 다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하시면 요게 825가 나와서 요렇게 두 개 더해서 구하시는 거고 이 분계를 다 아시는 분들은 요 표를 그려서 요 45%랑 55%랑 딱 시험장에서 푸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X1, X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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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있어서 요렇게 더하시면 되고 됐죠? 여러분 이건 이해는 가죠 이제 기준서의 사례인데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게 X1년도에 200원이고 X1년 말에 400원이니까 전체 받은 금액이 처음에 200원 받았다 그러고 400원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900원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게 1500원이잖아요. 그리고 X1년도에 받은 게 600원이잖아요. 그래서 600원 이렇게 받은 다음에
X의 X1년도 인식할 금액만 빼주면 되니까 그게 45% 해서 1230원으로 저야 이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한 줄로 풀 수 있는 게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2차 시험에 이게 3점이나 5점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이해하시고 요거까지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2차 강의 때도 요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풀어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네. 22번은 뭐 기준서의 사례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핸드폰 문제에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유형이 제 책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 나오면 한 개로 생각하고 문제 풀라 그랬죠. 개별 판매 가격 배분. 그냥 이건 거래 가격의 배분 문제인데, 자, 회사가 AI 로봇을 대당 27만원에 판매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년간 사회 유지 보수 용역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방문 서비스 두 개가 수행 의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거의 개별 판매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게 X1년도에 판매한 것과 X2년도에 판매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X1년도와 X2년도를 각각 대수를 곱해서 개별 판매 가격 기준으로 배분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대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다음에 인식하실 때만 대수를 곱해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을 27만원에 판매했는데 얘가 26만원이죠. 그때 조심하실 게 있어. 얘가 한 대인데, 자, 방문 서비스는 한 대당 4회 수행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문제는 4회 유지보수 용역. 예, 그때 한 대당 개별 판매, 1회당 개별 판매 가격이 만원이니까, 예, 이거 만원 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배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4만원이니까 이렇게 4만원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게 30만원 나오죠. 예, 근데 두 개 한꺼번에 팔다 보니까 할인액이 존재해가지고 27만원으로 된 거고, 그러면 이걸 배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7만원 자, 곱하기 26분의 30이라고 쓸게요. 그냥 27만원 곱하기 30분의 4 하면 이제 배분이 끝나는 거다. 그러면 이게 24만 4천원이고 이게 3만 6천원인데, X1년 물어봤으면 조금 쉬운 문제인데 X2년도에 수익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 로봇 팔았을 거 아니에요. 로봇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익 의무니까 30대 그냥 써주면 되죠. 그래서 30대에다가 24만 4천원 요거 곱해준 거 인식하시면 7020 000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2년도에 방문 서비스인데 얘는 두 개로 나눠야 되죠. 누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X1년도 판매분과 X2년도 판매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X1년도에 각각의 개별 판매 가격이 있는데 X1년도에 판매한 게 몇 대죠? 20대죠. 네, 그래서 얘가 20대고 얘가 30대잖아요. 그러면 개별 판매 가격은 지금 아까 배분한 게 36,000원인데 다 인식하면 안 되죠. 이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익 의무니까 방문 횟수에 따라서 풀어야 되죠. 20대면 4회 곱하면 80, 아니면 X1년도 판매분 다 더하고 여기 X2년에 해당하는 거 40회죠. 네, 그 다음에 얘는 30대 팔았으니까 3, 42, 120, X2년도에 판 거 50이죠. 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36만원, 요게 45만원. 네,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는 거니까 7830000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7830000 3번. 네, 됐죠? 23번은 자, 답 5번입니다. 자, 제가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두 가지만 외워놓으라 했잖아요. 미지급 배당금과 투자자산. 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23번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현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미추쳐줬고, 답이 아예 투자자산과 미지급 배당금 외워놓으라 했는데 이거 틀리면 때릴 거예요. 예, 보고기간 후 사건까지 시험에 나올 거 문장들 다 가르치는 게 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원래 주당이익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주당이익이 이번에 희석증권이 하나기 때문에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개밖에 없을 때는 EPS를 쓴 다음에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여기 기본 EPS, 그 다음에 여기에 희석 EPS 구해서 요거 비교해서 이제 바로 구하면 되니까 이게 계산도 되게 편해요. 왜냐면 보통주 당기순이익이 문제 보시면 514000인데 우선주 없다 그랬으니까 514800인데 그럼 얘가 514800이잖아요. 됐죠? 예, 그런 다음에 보통주 구해야 되는데 기초 유통보조지수 써서 여기 X1년 초죠. 근데 X1년 초가 몇 주라고 돼 있냐면 제일 처음에 800주라고 돼 있죠. 800주. 그 다음에 나머지 없고 신주인수권 400개는 나중에 계산하시면 되고 7월 1일 날 유상증자 실시했다 그랬죠. 7월 1일 날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근데 얼마죠? 예, 유상증자가 주주우선 배정 발행이고 300주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진짜 유상증자와 요거를 무상증자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맞죠? 예. 그러면 유상증자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암산되잖아요. 왜냐면 1,500원이고요. 1,000원이니까 돈을 받은 건 3분의 2죠. 예, 3분의 2니까 200주만 받겠죠. 그럼 나머지가 100주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유상증자 비율 10%니까 얘 800주고 80주고 얘 20주. 예, 그러면 880주 곱하기 12분의 12 그리고 220주 곱하기 12분의 6 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게 990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금액 구하시면 기본주당 순이익은 520원이 나오고, 자, 신주인수권은요 위에 발생하는 게 없죠. 네, 근데 얘는 행사가액이기 때문에 자기주식법으로 풀어야 돼요. 자기주식법인데 400주가 있는데 400주를 행사가격은 1,000원이라고 돼 있죠. 네, 제발 맞죠? 네, 행사가격은 1,000원인데 보통주 평균 시장가격 쓰는 거죠. 종가 쓰는 거 아닙니다. 보통주 평균 시장가격 쓴다고 작년에 말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밑줄 쳐줬어요. 그래서 1250원 이렇게 하시면 요게 80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80주 드는데 이게 0이니까 어차피 이거 요렇게 다시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희석이니까 조금 줄어서 481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냐면 크기가 크잖아요.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보면서 파악하기가 힘든 문제인데, 자, 간접법 나오면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물어볼지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물어볼지 파악하라 그랬죠. 영업활동 순현금 물어봤으니까 이거 원래 IFRS 양식으로 내가 풀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론형 방법으로 풀라 그랬어요. 이론형 방법으로 풀라 그랬죠. 그래서 시작을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당기순이익 9,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은 영업이니까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시. 매출채권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니까 매출채권이니까 영업이니까 무시. 재고자산 평가소지 재고자산이니까 영업이니까 무시.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이 무시. 그 다음에 이자비용도 원래는 영업이죠. 문제 밑에 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4할차 상가액과 관련된 거는 제외해야 되죠. 재무가 되니까. 근데 4할차 상가액이 안 나와 있어. 근데 뭐가 나와 있어요? 사채 순액이 300원 증가된 거. 여러분 300원을 뭐라고 봐야 돼요? 4할차 상가액. 그래서 4할차 상가액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면 되죠. 이거는 이자 비용이니까 재무활동이니까 플러스로 갖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비, 감가비 더해주시면 되죠. 1,300원.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걸 안 쓰는 거라 그랬죠. 내가 부호만 잘 결정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강의하는 거니까 처분이익이고 요거는 수익을 제거하는 거니까 얘는 투자활동이니까 제거.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발생주의 손익. 그럼 영업활동과 관련된 순증감액 조정하면 되는데 현금 및 현금조사는 조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매입 채무 감소. 자, 부채 감소죠. 자, 부채 감소, 현금세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1,200원. 그 다음에 선급급여. 선급급여 증가죠. 자산의 증가, 현금세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1,200원 마이너스. 자, 미지급 이자 증가. 자, 부채의 증가는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죠. 500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증가. 마이너스죠. 3,100원. 자산의 증가 썼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법인세 부채. 단기 법인세 부채 증가죠. 네, 부채의 증가. 현금 입장에서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갖다 쓰면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소. 자산의 감소. 현금 입장에서 플러스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요거 100원이고 요거 800원이니까 이렇게 푸시면 5,700원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이걸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과 각각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5,700원. 요거 문제는 4할차 상가액만 조심하라 그랬는데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도 항상 걸리는 게 4할차 상가액이라고, 4할차 상가액 잘 찾는 거 가르쳐줬죠. 여기까지 하시면 25번까지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고급팩의 26번부터 풀 차례인데요. 26번은 다음 중 옳은 것은이었기 때문에 1번부터 다 설명할게요. 자, A기업이 B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30%를 소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다른 투자자 C기업이 B기업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A기업은 B기업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30%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70% 갖고 있더라도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은 내가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지금 3번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 1번이 맞았다는 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풀었다 하는 문제고, 2번 볼게요.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의 합의
된 공유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의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하는 힘을 유의적인 영향으로 한다. 우리가 둘이 50% 50% 갖고 있으면 요거를 공동지배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문장이죠. 요것도 찾을 수 있었고, 세 번째, 자, 우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업 이외의 다른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배당 결의에 하나여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 조정한 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산정한다.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 결의에 상관없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배당 결의에 상관없이, 이것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하향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기업이 하향 거래에 있으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향 거래는 A 입장이니까 전액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손실을 모두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향 거래는 지분율만큼만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의 몫을 인식하는 건데 서로 반대로 냈죠. 그래서 밑줄이 다 쳐져 있는 문장이고요. 다섯 번째,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간다. 그럼 둘 다 지분법이니까 변경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분법을 계속 사용한다고. 이것도 기출 문장이고 제가 풀어줬던 문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요 문제 중에서 3번하고 5번하고 4번은 되게 어려운 문장이고요. 사실 옛날에 가르칠 때는 고급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거 기본 강의, 객관식 강의 때 제가 계속 출제되면 다 설명하기 때문에 풀어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27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27번은 틀렸다고 해서 슬퍼하시면 안 돼요. 27번은 아마 거의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지분법 중지가 나왔는데 뭐 지분법 중지 문제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했고요. 근데 포인트 책에 없는 내용이었고 기본서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왜 포인트 책이 없었을까요? 1, 2차 시험에 한 번도 기출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분개를 해주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번 출제되면 2차 시험에 요 물음 하나로 요 자료가 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2차 때 다시 한번 풀어 드릴 거예요. 자, X1년 1월 1일 대한은 민국의 의결권 보통 주식을 25%를 45만원에 취득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었대. 그래서 먼저 분개 보여드릴게요. 관계기업 투자 45만원이고 그리고 현금 45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계기업 투자 문제 나오면 언제나 제가 투자 주식의 취득 원가 45만원과 순자산 공정가치 비교하라 그랬죠. 그래서 순자산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이 문제가 영가매수 차익이 있는 문제인지 한번 비교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각각 182만원과 200만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차이가 재고자산이 10만원이고 나니까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25%니까 이게 50만원이니까 이게 영가매수 차익이네요. 그래서 영가매수 차익 5만원이 발생하니까, 자, 시작하자마자 관계기업 투자 5만원을 맞춰주고 반대편에 지분법 이익을 5만원만큼 잡아서, 자, 지금까지 이제 분개를 하시면 50만원이 관계기업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어요. 기타 포괄 손익은 없고요. 문제 내부 거래도 없기 때문에 X1년 12월 31일 날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만 인식하시면 되는데, 일단 보고된 당기 순손실이죠. 그래서 40만원만큼이 보고된 당기 순손실, 보고된 당기순이익 4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투자차익 상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재고자산은 X1년 중에 4만원만큼 팔렸대요. 맞죠? 4만원. 그래서 4만원만큼 팔렸으니까 마이너스 4만원만큼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재고. 요거 구할 때는 10만원 곱하기 40%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8만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계가 여기 8만원 차이가 납니다. 8만원 쓰면 안 되죠. 자, 잔존내용수가 4년이니까 당기순이익이니까 4분의 1만큼 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만원만큼 추가 반영해야 되죠. 그러면 46만원이고 거기에 25%만큼 우리가 손실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마이너스 11만 5천원이 나오니까, 이제 분개는 총액으로 하니까 11만 5천원 나오고, 반대편에 지분법 손실을 이렇게 11만 5천원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 놓으시면 이제 38만 5천원이 관계기업 투자다.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빼니까. 근데 이제 지분법 손실이 한 번 더 발생했으니까 이거 뭐 물어볼까요? 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자산은 0 이하로 떨어질 수 없으니까 지분법 적용을 중단한다 그랬으니까, 요게
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요 38만 5천 원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알겠죠? 예, 그럼 내가 가르친 건데 이 문제는 이제 X2년 12월 30일 날 다시 한번 지분법 손실을 구해봤더니 지분법 손실이 얼마 나오냐면 160만 원이 보고된 당기순이, 그리고 요 10만 원 중에서 나머지 60%가 팔렸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만 원이고요. 이건 어차피 상가격이니까 똑같으니까 2만 원 그대로 갖다 쓸게요. 요 금액 그대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요게 마이너스 42만 원이 됐으니까 요게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분법 적용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38만 5천 원. 예, 그리고 지분법 손실 38만 5천 원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리고 문제가 지분법 손실 물어봤으니까 요걸 답으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걸 잡을 때 이런 규정은 설명하죠. 아, 이것도 원래 1차 시험 때 잘 설명 안 하는 건데 제가 진짜 보수적으로 해서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의제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장기 수취채권과 관련돼 있으면 요 금액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요 금액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손실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 때 제가 보통 예를 드는 게 이제 대여금을 가지고 예를 들거든요. 예, 근데 이 장기 수취채권에서 제외하는 채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A하고 이게 대안인가요? 예, 대안과 민국이 있는데 대안과 민국에 자 매출채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매출채권은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요거는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손실을 잡지 않습니다. 대손준당금으로 손실을 따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대여금이 있는데 담보를 다른 사람한테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담보부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요 추가 손실을 잡을 때 여기서 제외한다. 요 지엽적인 문장을 이 문제에서 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매출채권은 추가적으로 손상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담보부 장기 대여금은 잡아야 됩니다. 이게 또 담보부 대여금이 들어가니까 그 무담보부 대여금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요게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잡는 거는 대여금 하나 더 잡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은 추가적으로 손실을 잡으면 안 되고 요 대여금을 10,000원만큼 잡아야 되니까 요거 지분법 손실 요거 10,000원만큼은 추가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출제돼 가지고 요 문장에 지금 제 포인트 책이 없거든요. 기본서에만 있고. 그래서 다음번 포인트 책을 강의할 때 이걸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고 2차 책에다 이 문제를 또 보강해야 돼요. 예, 요거까지 막 구분하는 거, 이런 지엽적인 문제까지 계속 만들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강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이해 가나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이 내용까지 다 이해했다. 그리고 혹시나 2차 책 보시는 분들은 기본서 고급회계 책에 봤을 때 이 문장을 잠깐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2차 때 이게 다시 기출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 시험 문제랑 유사하게 2차 시험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대충 봐도 이 38만 5천 원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개 안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X1년 말에 관계기업 투자의 금액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한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X1년 말 어디서 시작해야 되죠? 순자산 장부금액에서 시작해야 되죠. 순자산 장부금액. 근데 순자산 장부금액이 처음에 182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을 거예요. 182만 원. 맞죠? 그런 다음에 지분법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으니까 40만 원만큼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면 요게 142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차액, 잔액을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재고가 있는데 40%가 팔렸으니까 10만 원이 있는데 60%가 남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게 6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계가 8만 원이 있는데 거꾸로 잔액이니까 1년 삼각했으니까 4분의 3이죠. 그러면 그게 6만 원이 나왔고, 그래서 요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순자산 공정가치의 비율 곱하기 25% 네, 공정가치인데요. 그쵸? 그러면 이거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온다? 154만 원 나온다. 자, 거기에 25% 곱하니까 요 금액을 제가 38만 5천 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순자산 공정가치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관계기업 투자에 영향 미치는 게 영업권이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 200만 원에다가 25% 곱하면 50만 원입니다. 이게 암산돼야 돼요. 그래서 영가매수 차익이 발생하니까. 영가매수 차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거니까 0이죠. 이미 여기에 다 반영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내부거래 상향입니다. 거기다가 미실현 손익에다가 미실현 손익의 잔액에다 25% 곱하는데 내부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지분법 준위가 되니까 답이 돼야 되죠. 네, 거기다가 이 논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매출채권은 안 되고
무담보부 대여금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100원, 만원 딱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형 문제에서 요 분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요런 형식으로 바로 객관식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무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보시면 매출채권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담보부 대여금만 추가적인 손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기를 보시고 만원이 더 있는 숫자가 그냥 답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2번이라고 그냥 바로 이렇게 냈을 거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걸 하나도 못 풀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2차 강의 들으신 분들도 2차 때 한번 출제되지도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이번에 고급회계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연결 문제도 이 문제가 사실 제가 한 7년 전에 강의를 했다면 이 두 문제는 다 못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 고급회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2차 시험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요건 28번은 푸셨어야 되고요. 29번은 틀려도 됩니다. 29번은 쉽지 않은 거예요. 29번은 2차 때만 강의해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8번과 29번에 답하시오. 대안은 X1년 1월 1일 민국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60%를 75만원에 취득해서 지배력을 획득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60%입니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대안과 민국의 자본은 다음과 같으며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없다. 그런 다음에 문제 보시면 민국의 자본 총계가 있는데 115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60% 곱해서 75만원 빼보시면 영업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X1년 중 민국은 대안의 원가 만원의 재고자산을 2만원에 판매했고, 자, 대안은 이를 X1년과 X2년 중에 80%와 20%의 비중으로 판매하였다. 한편 X1년 말 대안이 민국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3,000원으로 추정되고 대안은 1,000원의 평가손실을 인식하였다. 재고자산을 판 다음에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경우를 제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엔 전액 인식하고 중간에 껴있으면 일부만 실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게 제 포인트 책에 있고 기본 때도 했고 객관식 때도 기출문제는 없지만 물론 전액 인식하는 기출문제 있지만 요 문제를 제가 분개해주고 숫자 넣는 것도 그림도 보여주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분개가 내부거래가 3개잖아요. 그래서 내부거래를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내부거래는 자 지금 민국이 팔았죠. 그럼 민국이 상향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게 X1년도고 요게 X2년도입니다. 그러면 원래 재고자산에 미실현손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실현손익이 있을 텐데 일반적인 문제는 미판매 재고의 매출총액이에요. 그러면 미판매 재고의 매출총액인데 2만원에서 만원을 빼시면 매출총액이 만원이죠. 근데 단기에 80%는 팔았으니까 실현됐으니까 나머지 20%니까 미실현손익이 2,000원이고 다음에 플러스 2,000원으로 썼으면 틀린다는 문제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판매했으니까 자 민국은 2만원 곱하기 20%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민국이 4,000원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연결 입장에서는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만원에 20%니까 요게 2,000원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2,000원에 팔았다는 문제가 나오면 전액 실현되니까 그냥 단기에 0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평가 손실이 순실현 가능 가치가 3,0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3,000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만 실현된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으면서 실현됐는데 그 금액이 요 금액이니까 1,000원이라고 제가 이 그림 그려주고 이거 분개도 해줍니다. 객관식 때. 그래서 이거 1,000원이고 다음 연도에 그래서 남은 게 실현되기 때문에 요 숫자를 요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푸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보시면 내부 거래인데 이번엔 대안이 팔았어요. 대안이 팔았으니까 하향이죠. 근데 이거는 판매가 X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숫자 넣을 때 X2년 것만 넣으면 되죠. 지금 문제를 보시면 X1년과 X2년 X1년은 비집의 지분 물어봤고 X2년은 연결 단기 수익 중에 일부 구성 요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요 문제 두 번째 거를 제가 이제 안 가르쳤기 때문에 29번이 어렵다는 거예요. 요거는 2010년 이전에 연결 문제에 내부 거래 사항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대안이 15,000원의 재고자산을 민국에 3만원에 판매했는데 민국이 이를 구입하여 비품으로 사용 중이래요. 그러니까 재고를 팔았는데 그 사람이 재고로 사용하고 있으면 재고자산의 내부거래인데 재고자산의 비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가르쳐요 2차 때. 근데 가르치더라도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연결은 시작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합산. 그럼 대한과 민국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를 생각해서 연결 조정 분계에서 어떤 분계를 추가하면 되는 건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근데 대한이 지금 민국한테 현금 3만 원에 재고자산을 팔았잖아요. 그럼 얘는 매출로 처리했을 거야. 3만 원. 됐지? 근데 매출원가도 잡았을 거 아니야. 그럼 재고를 잡았겠죠. 근데 재고는 원가가 15,000원이었으니까 15,000원이었고 얘는 매출원가 자 15,000원을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한테 판 다음에 매출과 매출원가 인식했으니까 이 거래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비품을 얘가 샀는데 현금 3만 원에 샀죠. 예, 근데 이거 재고로 회계 처리하면 재고자산 내부 거래인데 얘를 비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두 회사의 재무제표가 단순 합산된다. 현금은 누가 갖고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매출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연결조정분기 이렇게 하잖아요. 매출 원가 3만원 총액으로 하고 미실현 손익 때문에 매출 원가를 3만원 총액으로 잡은 다음에 실제로 잡을 거는 매출 원가 취소해야 되니까 매출 원가 15,000원 취소하고 반대편에 재고를 쓰는데 이제 재고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재고를 3만원 써놔야지 내가 재고를 3만원을 쓰는 거죠. 연결 입장에서는 민국이 옛날에 15,000원 썼던 거를 재고를 비품으로 계정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비품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옛날에 연결 입장에서 샀던 15,000원이 되니까 여기가 비품 15,000원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런 다음에 얘는 이것만 할까요? 감가상각 할까요? 기말에 감가상각 했지. 그럼 감가비를 잡았을 텐데 3만원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에 근데 3만원인데 5년이니까 6천원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15,000원으로 해야 15,000원 기준으로 3천원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6천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계를 할 때 취소를 해야 되니까 실현손익이 발생하니까 감가비 3,000원 그리고 감누액 3,000원으로 요 분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분계상의 손익 항목에 얘가 들어가는 거는 미실현손익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매출 총이익이 이게 비품으로 대체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실현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이게 미실현손익은 재고자산의 매출 총이익으로 구는 거예요. 미판매 재고의 매출 총이익. 그러면 3만원에서 15,000원 빼니까 요게 15,000원으로 요렇게 구하는 거고요. 요게 비품을 사용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내용수 동안 실현되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되죠? 곱하기 5분의 1이죠. 5년이니까 5분의 1 해주시면 요게 플러스 3,000원으로 요렇게 하향에다가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쉽네. 그 다음 거는 그래도 배운 거죠. 내부거래 민국이 팔았으니까 상향인데 차량 운반구고 X2년도에 판 겁니다. 근데 X2년 4월 1일이라고 해서 상각만 좀 조심하시면 되죠. 그래서 X2년도인데 요 미실현 손익은 처분 손익이 되니까 64,000원짜리인데 4만원에 팔았으니까 24,000원 취소하면 되죠. 그래서 24,000원이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4년이니까 48개월인데 4월 1일이니까 9개월이죠. 그래서 9개월로 이렇게 하셔서 실현손익을 여기다가 곱해 주시면 되니까 요게 4,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중에서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는. 그래서 지금 28번은 X1년 말 대안의 연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 지분은 얼마인가? 그렇게 물어봤죠. 비지배 지분은 얼마인가? 그래서 28번은 X1년 말 물어봤으니까 얘네 둘은 X2년 내부 거래니까 얘만 반영하면 되죠. 근데 내부 거래 잔액이니까 얘 하나잖아요. 마이너스 1,000원.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X1년 말 순자산 장부 금액에서 시작하는데 문제 순자산 장부 금액이 115만 원이라고 돼 있고 문제의 맨 마지막에 보면 당기 순이익이 있고요. OCI까지 있고요. 아예 잔액 줬으니까 잔액 써도 됩니다. 그래서 9만원이고 여기 6만원이라고 돼 있고 아예 잔액을 130만원이라 준 거고 그 다음에 투자차액 잔액이 있는데 이 문제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니까 없고 그 다음에 내부거래 상향을 넣어야 되는데 X1년 말에 넣을 때 잔액 기준이니까 요거 남아있는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1,000원만 딱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원. 제가 분석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요 금액이 12299 000이고 제가 좋아하는 숫자 40%이기 때문에 519601에서 저는 이 내용을 충분히 강의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요거는 푸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이것도 강의 안 했을 거예요. 29번은 다 안 했을 거고 객관식 때.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지금 분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연결 단기 순익 물어봤죠. X2년입니다. 대한과 민국.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그 대안 거를 처음에 풀 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X 1년 거였었어요. X 2년 구하는 건데 여기 25만 원인데 아까 제가 풀 때 이거 15만 원 써가지고 계산기를 두 번이나 두드리는 문제가 됐어요. 혼자 풀어볼 때. 그 다음에 민국은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X 2년도가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만 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있는 숫자들을 넣어주면 되죠. 네, 내부거래. 첫 번째 내부거래가 있는데 상향인데 X 1년도 거 X 2년도에 실현된 거 저거 먼저 넣어줘야 되죠. 1,000원. 그래서 재고니까 여기다가 1,000원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품이죠. 비품은 하향이니까 저기 숫자 있는 거 여기 15,000원. 그리고 이게 미실현 일부 실현되죠. 그래서 3,000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는 월할상각만 자하시면 되죠. 여기에 24,000원. 그리고 요거 4,500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름 틀리죠? 문제 맨 마지막에 배당금 수익이잖아요. X 2년도에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니까 배당금 수익 요거 실수하시면 틀리죠. 근데 이게 전체가 10만원이니까 60%만 취소하면 되니까 요게 6만원 요렇게 취소해야 됩니다. 요거 아시죠? 자료가 내가 받은 배당금이 아니라 제가 총 지급한 배당금이면 배당금 수익 취소하는 거. 뭐 이것도 제가 꼭 문제 풀 때 배당금 수익 고려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건 푸셨을 거야. 그러면 이게 178000이 나오고 요게 181500이 나오죠. 근데 이건 연결 당기순이고 지배기업은 얘는 178000에 181500에 지분율만큼 찾아가니까 60%. 그래서 이게 2869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은 181500에 곱하기 40%니까 요게 71600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저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두 개 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비품으로 내부 거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미판매 재고의 매출 총액만큼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이 발생했다가 잔존 내용일 동안 실현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분계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부 거래 분계가 나오면 대안이 하는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민국이 하는 회계 처리, 연결해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니 연결 조정 분계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2차 때는 1시간을 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하시면 돼요. 근데 이 1차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머릿속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이죠. 네, 30번은 안 풀어줬죠. 30번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자, 이게 대안에 X1년도 1월 1일 민국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 주식 25만원을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되었는데요. 지분율을 안 줬어요. 밑에 보시면 대안이 X1년 말 연결 재무제표에 표시된 비지배 지분이 82,000원인데 대안이 민국의 지분율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특이하죠. 이게 전부 영업권이에요, 부분 영업권이에요? 전부 영업권이죠. 비지배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취득일의 비지배 지분의 공정가치가 7만원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X1년 말에 비지배 지분을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주는 원래 영업권을 비지배 지분을 구하는 공식에다가 비지배 지분 영업권을 더하면 비지배 지분 나오죠. 그렇게 풀어서 지분율을 X라고 놓으면 X가 없어지면서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뭘 갖고 푸는 거냐면 여러분들 X1년 초에 비지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X1년 말에 비지배 지분이 있을 거야. 그럼 비지배 지분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당연하죠. X1년 비지배 지분 순이익 때문에 증가될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자료에서 전부 영업권이든 부분 영업권이든 이게 82,000원이라고 이걸 준 거죠. 중요한 게. 근데 이제 X1년 초에 비지배 지분을 안 줬잖아요. 근데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X1년 초에 비지배 지분은 뭐가 될까요? 취득일에 공정가치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7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비지배 지분 순이익이 12,000원이라는 거니까 요걸 가지고 지분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비지배 지분 순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보고된 당기순이익. 그래서 문제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64,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문제에 보시면 내부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만 보면 되는데 부채 차이 없죠. 현금 차이 없죠. 그럼 재고만 차이가 나네. 2만원. 근데 재고자산이 전부 팔렸대. 그러면 2만원 빼주면 되죠. 요 문제의 핵심은 요건데 요것도 제 책에 있는 문제죠. 비품이 13만원인데 보통은 공정가치가 크죠. 근데 이번엔 공정가치가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숫자를 반대로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3만원이 있는데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5분의 1 넣어야 되니까 요거를 부호를 반대로 넣어줘야 됩니다. 6,000원만큼. 그래서 요거 곱하기 비지배 지분율을 X라고 놓으면 요 비율을 구할 수 있고 요 비율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X가 24% 나오니까 지분율은
지배기업 지분율을 거꾸로 쓰는 거니까 76%. 요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X1년 초에 비지배 지분을 구할 때 다음 연도에 비지배 지분은 X1년 비지배 지분 순이익이다. 그리고 전부 영업권일 때 X1년 초 비지배 지분은 공정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추정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아마 머리가 좋은 학생들만 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1번과 32번이, 문제는 길긴 한데, 그나마 합병해서 풀만한 문제죠. 단계적 취득과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있던 기출문제 3문제하고 제가 만든 우리 조건부 대가 문제 있잖아요. 한 4문제 정도를 그냥 합쳐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31번과 32번에 답하라고 돼 있는데 31번, 32번 한꺼번에 다 풀어줄 수 있죠. 대안이 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100주를 12만원 취득하고 단기자산으로 분류했대. 단기 12만원.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단계적 취득은 일과법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 회계 처리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전 대가 이거 빼먹을까봐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X1년 7월 1일날 우리 단기자산은 일과법 적용이니까 선평가하죠. 7월 1일날 100주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공정가치가 1,400원이잖아요. 100주 곱하면 14만원이니까 단기 2만원 선평가한 다음에 반대편에 평가이익 2만원 써서 이제 여기다가 두 개 14만원을 더해야 된다는 거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합병과 관련해서 발생한 뭐 자문수수료나 신주 발행 비용은 영업권에 영향 안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문제 보시면 영업권 물어본 거 보이니까 분개 안 하시고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약 재무상태표에 장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취득 원가로 공정가치로 해야 되니까 자 거기 유동자산이 있고요. 유동자산이 80만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부채가 하나 나와 있고 부채가 30만원이에요. 쓰면 되죠. 공정가치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나오는데 잠정금액으로 잡았대요. 여러분 잠정금액은 나중에 측정기간과 관련된 문제니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확인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 놔야지 영업권 변한다는 거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100만원으로 먼저 잠정금액 인식한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다 그랬고 그걸 고객 목록이라고 했죠. 고객 목록. 식별 가능성이 있으면 잡는다 그랬는데 공정가치가 5만원이니까 식별 가능성이 있죠. 분리 가능성이 좀 충족하니까 집어넣으면 되고, 자 잠재적 계약은 과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요건 충족하지 못하니까 무시. 그리고 나머지는 조건부대가 부채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 구할 수 있죠. 이거 암산됩니다. 185만원에서 30만원 빼시면 순자산 공정가치가 155만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원가는 두 번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자, 민국의 보통주 900주를 추가 취득해서, 소각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900주를, 발행해줬다고 돼 있죠. 근데 얼마에 발행했냐면 1,500원에 발행했다고 돼 있죠. 분개할 필요가 없죠. 자본금 주발초인데 어차피 공정가치로 가니까 두 개 합친 금액이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금액 135만원 합치면 나올 거고요. 이거 나누는 건 안 할게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괄법이니까 단기자산 여기 나와 있는 14만원 더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써놓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시컨 풀은 다음에 요것만 빼먹으면 틀리잖아요. 그리고 밑에 자료 두 개 봐야 되죠. 요게 조건부 대가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문제 읽어볼게요. 취득일 현재 민국은 만세와 한 건의 소송사건을 진행 중인데 동소송사건에서 민국이 승소하는 경우에 대안은 민국의 기존 주주에게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서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12만원을 지급할 것을 추정했다. 돈 주는 거니까 조건부 대가 부채고요. 12만원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이게 지급할 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측정기간의 조정사항으로 볼 것인가는 취득일에 존재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걸 정확하게 좀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애매하게 했어요. 취득일 현재 소송사건을 진행 중이고 취득일 당시에 진행 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취득일에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영업권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건 아마 이재기에도 실패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취득일이라는 말이 명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조건부 대가 부채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이 16만원으로 예상이 됐으니까 16만원인데 취득일 이후에 1년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시면 이전 대가를 구할 수 있고요. 요 이전 대가가 177만원이 나오죠. 22만원이죠. 그래서 이 영업권 22만원 구하는 것까지는
푸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푸셨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본 문제가 다음 자료의 추가 자료인데, X 2년 만에 계산될 영업권 물어봤죠. 근데 독립적인 가치평가에 의해서 유형자산이 11만원이라고 바뀌었죠. 5월 1일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년 이내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권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10만원만큼 올려줘야 되죠. 그러면 영업권이 10만원만큼 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당기손익이니까 무시할게요. 취득이 리브니까. 근데 소송사건을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니까 선평가를 해야 되니까 조건부 대가, 자 부채가 있는데 12만원인데 3만원인데 얘는 취득일에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얘는 영업권을 수정해야 되죠. 3만원. 그러면 요 금액 빼주면 12만원, 여기다 더해주면 영업권은 15만원 나오는 거죠. 근데 요것만 물어봤어도 어려운 문제인데, 유형자산은 장부금액 물어봤죠. 유형자산. 그러면 우리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도 소급 적용해야 되니까 110만원인데, 자, 내용연수가 문제 보시면 왼쪽에 있죠. 10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20개월이고요. 이게 X 2년 말을 물어봤으니까 합병일이 7월 1일이었죠. 그럼 18개월 빠지니까 102인가요? 맞죠? 102. 그래서 이거 93만 5천원. 93만 5천원. 이렇게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얘하고 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는 자료는 복잡한데 시간은 안 걸리는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가 33번입니다. 33번은 뭐 책에 이번이 세 번째 기출이고 책에 다 있었던 문제니까 빨리 볼게요. 자, 기능통화가 원화인 대안이 X1년 12월 30일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재무산 자산부채와 관련된 자료인데, 자, 외화표시 금액이 매출채권이 200원이라고 돼 있는데,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매출채권 평가해야 되죠. 자, 200불이고, 자, 환율이 1000원인데 185000이죠. 매출채권이 올랐으니까 이건 이익이네. 그래서 15,000원. 그 다음에 FVOCI 금융자산은 평가이익을 OCI 묻어야 되죠. 비합회성 안 모이니까 무시, 당기손익 아니니까. 그다음에 재고자산은 봐야 돼요. 왜냐면 재고자산은 순실현 가능가치 평가해야 되니까 순실현 가능가치 취득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줬고요. 1850000. 근데 얘가 150불이라고 줬잖아요. 순실현 가능가치가. 그러면 이건 마감환율 적용해야 되니까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1,500원이니까 이게 15만원 나오니까 둘 중에 낮은 금액이니까 얘가 취득원가고 얘가 NRV니까 평가손실 잡아야 되네. 평가손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선수금은 평가 안 하죠. 비합회성 안 모이니까. 그리고 차입금 평가해야 되는데 차입금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은 환율이 오르면 손실이에요. 그래서 15만원이죠.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죠. 150 곱하기 1000원인데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3,000원. 저는 이거 암산으로도 풉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 보시면 200 곱하기 1000원 20만원 15,000원 플러스 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150 1000원 15만원 그거랑 15만 8천원 8천원 마이너스, 그리고 차입금 15만원 14만원 부채 늘었으니까 만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것만 써놓고 요거 더하면 되잖아요. 이게 암산 돼요. 열심히 하시면. 계산기 두드리면 제가 머리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여러분 34번은 잠깐만 제가 환율표를 그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환율표는 안 그리는 거죠. 근데 저는 저의 왁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책에도 있는 문제고 기출도 됐던 문제예요. S, F, 그 다음에 1050원, 그리고 1110원, 1150원, 그리고 1100원, 1130원, 그리고 115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대안이 X1년 10월 1일에 원재료를 X2년 3월 30일에 1,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했어요. 여러분들 확정계약은 공정가치 위험회피도 가능하고 현금흐름 위험회피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 확정계약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계약으로서 불이행 시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 읽어도 되는 거고, 대안은 확정계약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통화선도 계약인데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1100원이 통화선도 환율이니까 요거죠. 그리고 현물환율이 여기 나와있고 요거 나와있고, 여러분들 통화선도는 잔여만기가 동일한 환율과 비교해야 되니까 이거 3개월이고 잔여만기가 0인 환율은 현물환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라 그랬죠. 1,500원을. 대안이 상기거래에서 공정가치 위험회피를 적용하는 경우랑 현금흐름 위험회피를 적용하는 경우. 그러면 첫 번째가 공정가치 위험회피라고 가정.
그럼 확정계약은 양편을 다 선도 환율로 평가하잖아요. 그럼 통화선도 매입이니까 얼마? 30불씩 이익 보는데 1000불이니까 여기서 통화선도 계약 통화선도 평가이익 3만원이고요. 여기 20원 이익을 보니까 요게 1000원이 되는데 요게 2만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확정계약도 미래에 지급하는 거니까 요 부호를 빵으로 써서 0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마이너스 3만원, 마이너스 2만원.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현금흐름 위험회피야. 그럼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누적으로 푼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게 확정계약 같은 경우에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통화선도의 계약 누적액과 통화선도 기준으로 누적액으로 비교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미래의 환율을 평가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위험회피가 100%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적으로 풀면 요거 얼마예요? 3만원. 그리고 요거 누적으로 풀면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됐죠? 이거 다 구해놨잖아. 그러면 제 표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X1년과 X2년 그리고 여기에 누적액 그리고 여기 통화선도 수단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자 여기에 금액이 3만원이죠. 그리고 여기 누적액이 5만원이죠. 근데 대상도 얘도 선도환율이고 얘도 선도환율이죠. 그래서 제 책에 보시면 확정계약의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선도환율을 적용해서 누적액을 평가한다. 그거 나와있죠. 그래서 얘도 3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5만원인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OCI를 잡을 금액은 둘 중에 낮은 금액이니까 누적액이니까 3만원. 얘도 5만원. 누적으로 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기손익은 이건 0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는 요환율과 요환율로 확정계약도 해야 된다는 이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설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을 다 커서 다 위험회피가 100% 효과적으로 낸 거예요. 통화 선도환율로 해도 효과적이고 현물환율로 해도 효과적이게 아예 만들어 버렸네요. 이설이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0이죠. 그러면 요거 금액이 요게 2만원이고 요게 0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1번 보시면 가일 때 확정계약 부채는 3만원이다 라고 돼 있죠. 요거 맞죠? 3만원. 요게 확정계약 부채로 잡히니까.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당 인식하는 통화선도 자산금액은 동일하죠. 얘도 3만원, 얘도 3만원. 그런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은 마이너스 5만원이다. 나의 경우. 아니죠. 플러스 2만원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은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 둘 다 0이에요. 100%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그냥 보지도 않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원가는 둘 다 동일하죠. 취득원가는 내가 1000불인데 통화선도 환율이니까 이렇게 돼서 110만원으로 양편이 동일하게 되죠. 분개 안 해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한번 볼게요. 35번. 자, 35번에 2번부터 5번까지 문장 있잖아요. 5번 문장, 그 해외사업 순투자 위험회피 됐을 때 처분 시 재불조정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거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 위험회피 적용 요건을 적용하는 거에만 전진적으로 중단한다고 이것도 가르쳐줬죠. 그리고 자발적 중단 허용하지 않는다. 원래 이것도 안 가르쳤습니다. 올해 작년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3번도 보시면 위험회피 요건이 만약에 달라지면 위험회피 비율 조정해야 된다고 이것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신용위험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위험회피 적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문장은 다 가르친 문장이고 요 1번 문장이 유일하게 내가 올해 시험에서 안 가르친 문장입니다. 이것도 제 책에 기본서에도 있고 포인트 책에도 있는 건데요. 우리가 위험회피의 요구사항이라 해서 뭐 문서화 뭐 이런 것들 한 5개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오른쪽에 끝에 있는 문장인데 위험회피 관계가 위험회피 효과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위험회피 관계의 개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하되 위험회피로 지정된 여기까지는 맞는 문장인데 재무보고 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가 있었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회피 효과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X1년 말에 평가하고 X2년 말에 평가하고 X3년 말에 평가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은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험회피의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거는 회계 추정치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걸 전진적으로 적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 보고 기간에 전체에 걸쳐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시점 이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매 보고 기간 말.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매 보고일. 그렇지? 그리고 유의적인 변동이 일어난 날, 이 둘 중에 이른 날에 적용하고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발생한 시점부터 앞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진 적용인데
보고기간 전체라고 돼 있어서 요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문장일 겁니다. 교수님한테 이 문장 내도 제가 보기엔 틀릴 것 같은데, 그래서 35번은 제가 이론형 문제 중에서 이런 문장이 한 문장이 나오는데 제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2번, 3번, 4번, 5번을 다 맞는 문장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 2번씩이나 1번을 당연히 그러면 모르는 문장 찍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올해 시험을 잠깐만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시험을 합격할 수준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회계학을 30점 이상 맞은 상태에서 다른 과목 성적이 높으면 아마 합격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격한 학생은 한 35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게 그냥 일반적으로 합격한 학생들. 그리고 40개 정도 이상 맞았으면 실력이 상당히 있는 학생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학생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학원에서 48개 맞은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최하 난이도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40개 이상인 학생들은 동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35개 맞으신 분들은 공부를 제목에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알겠지? 동차 넘어갈 때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0개 맞은 사람 중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밑으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한 25개 이상으로 맞으신 분들은 뭐 2차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1, 2차 내용이 그렇게 다르진 않으니까. 그래서 시험 치시느라고 다 수고하셨고요. 합격한 학생들 저 2차 강의 때 열심히 강의해서 다 합격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